자, 이번 시간은 74페이지고요. 네, 용도지역의 지정 절차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용도지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 결정 절차의 의함이 원칙이다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74페이지 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나와 있죠. 읽어볼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과 변경은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용도지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함이 원칙인데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이잖아요. 근데 자, 거기에 대해서 특례 규정이 있어요. 즉, 자, 오른쪽에 봅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특례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 없이 용도지역을 지정한 것을 법적으로 간주해주는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거죠. 자, 먼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 지정 특례가 나와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 지정 특례가 나와 있죠. 자, 기본 이론이니까 제가 조문을 읽어드리고 설명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 같이 봅니다. 동그라미 1번 75페이지 동그라미 1번이에요. 자, 공유수면 바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으면 자, 특례가 인정돼요. 자, 같으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 결정 절차 없이도 그 매립 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관계되는 시장으로서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지금 읽어드린 동그라미 1번을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여러분 교재에 보면 위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려둔 거 보는 것보다 그림에서 설명을 들으면 훨씬 이해가 쉬워집니다. 자, 같이 볼까요? 자,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할 테마는 용도지역 지정 특례입니다. 용도지역 지정 특례 규정이죠. 용도지역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함이 원칙인데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특별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림으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인천입니다. 인천. 자, 인천처럼 자,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하면 뭐죠? 도시지역이죠. 자, 인천이고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인천 앞바다, 공유수면 바다입니다. 공유수면 바다가 되죠. 자, 그때 자, 인천 앞바다,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을 했습니다. 비금 침후만큼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했고요. 자, 이 바다의 매립 목적이 뭐냐면은 매립의 목적이 항만도시 건설이 목적이에요. 도시 개발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럼 봐요. 바다의 매립 목적이 도시 개발이고 이 매립구역이 속한 인천의 매립구역이 이웃하고 있는 인천의 용도지역도 도시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바다의 매립 목적과 매립구역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서로 같잖아요. 같을 때는 특례로서 이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이 매립공사 끝나면 준공사를 받죠. 그 매립지의 준공인가일부터 매립지의 준공인가가 있었던 날 준공인가일부터 이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준공인가일부터 이웃 용도지역으로 매립구역의 이웃 용도지역으로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이웃하고 있는 인천의 용도지역인 도시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단 매립지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웃하고 있는 도시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가 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자, 관계된 인천시장은 지체 없이 이 사실을 대외적으로 이제 고시를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은 바다의 매립 목적과 바다의 매립 목적이 항만도시 개발이죠. 바다의 매립구역과 매립구역이 이웃하고 있는 인천의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서로 같을 경우에는 특례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 결정 절차 없이도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그 매립구역의 준공인가가 있은 날부터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이웃하고 있는 도시지역으로 이웃 용도적인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되는 인천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핵심은 바다의 매립 목적과 매립구역의 이웃 용도적 지정 목적이 같을 때만 이웃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특례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2번. 자,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서로 다른 경우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자료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세요.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 바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 구역과 이웃 토지의 용도 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 여기까지 기억 쓰세요. 기억. 그리고 그 뒤에 그 매립 구역이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 토지에 있는 경우 니은 하세요. 니은. 자, 이 기억과 니은의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특례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 원칙대로 그 매립 구역에 속할 용도 지역은 줄 것이십시오. 그 매립 구역에 속할 용도 지역은 무엇으로 결정하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 동그라미 2번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제가 번호를 기억이라고 했던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봐주세요. 여기는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이니까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산지도 있고 전답, 과수원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겠죠. 그리고 밑에는 공유수면 바다. 이게 다 바다예요, 바다. 이번에는 농림지역 앞바다,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을 합니다. 농림지역 앞바다를 매립을 했고, 그 매립의 목적이, 공유수면 바다의 매립의 목적이, 네, 항만도시. 역시 도시개발이 목적이에요. 자, 바다의 매립 목적은 도시개발인데, 매립구역이 이웃 토지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잖아요. 이번에는 바다의 매립 목적과 매립구역의 이웃 용도지역, 농림지역의 지정 목적하고 다르잖아요. 다를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원칙대로 무엇으로 결정해라?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특례가 인정되지 않죠. 그러면은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기억의 핵심은 바다의 매립 목적과 매립구역의 이웃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을 때는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그 매립지의 준공 인가일부터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특례가 인정되지만 바다의 매립 목적하고 도시개발이죠. 그리고 이웃 용도지역 농림지역이죠. 이렇게 바다의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원칙대로 도시군 관리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니은은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자 위쪽은 시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에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은 관리지역입니다. 오른쪽은 관리지역이에요. 관리지역. 밑에는 전부 공유수면 바다라고 합시다. 자, 이때 이렇게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을 해버리면은 매립지가 왼쪽은 도시지역, 오른쪽은 관리지역 두 개의 용도지역이 걸치게 됐습니다. 매립지역이 매립구역이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게 되잖아요. 이 경우에도 특례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원칙대로 무엇을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우리가 강의를 듣는 것은 이것을 필기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고요.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교재를 읽기 위해서예요. 이해되지 않으면 교재를 읽어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재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지문대로, 교재 지문, 조문대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두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듣고 이해하고 교재를 읽어보시고 또 교재를 읽을 수 없으면 이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죠. 자, 지금까지 용도지역지정 특례였습니다. 자, 용도지역지정 특례 두 번째 이야기를 할까요? 네, 여러분 교재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자, 양괄호 2번. 자, 국토교육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지정 특례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어제 발표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밑을 쭉 보십시오. 다음의 구역은 박산의 기역부터 미음이죠. 자, 기역부터 미음, 다음의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상 도시지역이 결정고시 형수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이 결정고시 형수로 의제가 되는 대상이 몇 개 있죠? 5개, 기역부터 미음이죠. 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그 기역하고 니은은
설명을 같이 하면 돼요.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을 묶어놓고 제가 설명 잠깐 드릴까요? 네,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자, 용도지역 지정 특례에서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가 되는 대상이죠.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의제되는 대상을 공부합니다. 자, 기억 니은을 설명할게요. 자,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이법 국토교육법상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법적으로 의제가 됩니다. 의제가 뭐죠? 법적으로 본다, 간주한다는 거죠. 본다, 그리고 간주한다. 도시적의 결정 고시 형식을 법적으로 본다는 거죠. 본다, 간주한다. 의제라고 합니다. 의제. 자, 이렇게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여기 인천이에요. 인천이고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인천시가지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인천시가지 도시지역이에요. 네. 자, 그리고 여기는 공유수면 바다입니다. 공유수면 바다라고 합시다. 자, 그때 말이야. 여러분, 인천 앞바다. 자, 도시지역인데,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이잖아요. 이렇게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바다에다가 여기다가 항만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항만법상 항만구역을 지정합니다. 항만법상 항만구역은 항만법에 의해서 항만건설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에요. 항만법상 항만구역을 지정고시하거나 마찬가지예요. 의항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촌의항법상 의항구역으로 지정하면은 의항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해버리면은 앞으로 항만법상 항만구역이나 어촌의항법상 의항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항만도시와 의항도시 개발이 목적이에요. 다. 이렇게 항만도시나 의항도시를 개발할 목적으로 항만구역과 의항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국토교육법상 도시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 형식으로 법적으로 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인천 앞바다에다가 1부두, 2부두, 3부두가 포화 상태가 되면은 신항만 부두를 다시 건설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인천 앞바다에다가 항만법상 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 해버리면은 이렇게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바다에 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적은 국토교육법상 도시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 형식으로 법적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항만법상 항만구역과 어촌의항법상 의항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적은 이법 국토교육법상 도시적이 결정고시 형식으로 본다. 하나 됐죠? 뭐 암기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 디귿 리얼 미음은 원리가 똑같아요. 76페이지 박선에 디귿 리얼 미음은 원리가 똑같죠. 그래서 잠깐만 볼래요? 자, 디귿 리얼 미음을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어요. 보존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답, 과송 등 농지가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물어볼게요. 자, 우리 국토가원에서 전답, 과송 등 농지가 이렇게 집단화되어 있고,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는 동네, 이런 동네가 도시지역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도시지역에 가까우면 무슨 용도지역이죠? 생산관리지역이죠. 그죠? 도시에서 멀리 도시지역에서 멀리 떨어지면 뭐죠? 농림지역이죠. 앞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자, 이곳은 농림지역으로 가정합시다. 이곳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었다라고 가정합시다. 이 농림지역에다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기다가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합니다. 국가산업단지. 농림지역에다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해버립니다.
마찬가지 이런 교재 나와 있죠. 밑줄 쭉 보십시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을 지정고시 해버리면은 앞으로 농사 지을 겁니까? 농림지역에 국가산업단지 지정하면은 산업단지 개발하겠다는 거잖아. 공업도시 개발을 위한 첫걸음을 뗀 거예요. 이렇게 용도지간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한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곳은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곳은 이법 국토교급상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국토교급상 도시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성수로 법적으로 간주되는 대상이 항만법상 항만구역과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서명과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곳 등은 전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거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림지역에 국가산업단지 지정하면 공업도시 개발의 첫걸음을 뗀 곳이거든. 농림지역에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을 했다면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첫걸음을 뗀 곳이거든. 그래서 이 농림지역을 도시지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과 결정 절차 없이 공업도시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와 같은 특례를 인정한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농림지역인데 이 빗금 침부만큼 택지개발 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했어요. 택지개발 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면 여러분 택지는 주택용지입니까? 공장용지입니까? 주택용지. 요즘의 신도시는 단독주택 위주의 신도시입니까? 주로 아파트 위주의 신도시입니까? 아파트 위주의 신도시잖아. 그래서 농림지역에 아파트 위주의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택지개발 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 지정해버리면 주거 중심의 신도시 개발을 첫걸음을 뗀 곳이잖아. 이런 것도 도시적으로 결정고시에 있을 것으로 의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밑에 자 농림지역인데 전원개발 촉진법상 전원개발 사업구역 전원개발이 뭐냐면은 전기자원을 전원이라고 그래요. 전기자원을 개발할 목적으로 지정된 사업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기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은 밑에 적어도 괜찮아요. 원자력, 화력 발전소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를 건설해서 전기 자원을 개발할 목적으로 지정된 사업구역은 전원개발 사업구역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됐거나 택지개발 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됐거나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를 건설해서 전기 자원을 개발할 목적으로 전원개발 사업구역이 지정고시 된 지역은 전부 국토교급상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것으로 의제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됐죠? 네. 근데 전기 자원을 개발할 목적으로 지정된 전원개발 사업구역과 예정구역 중에서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할 목적으로 지정된 전원개발 사업구역과 예정구역은 도시적으로 의제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가 되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한 두 번만 들으면 누구나 되게 이해돼요. 그리고 또 이해를 못해도 3, 4월에 또 해요. 그리고 3, 4월에 이해를 못해도 5, 6월에 또 해요. 5, 6월에 이해를 못해도 7, 8월에 문제 풀면서 또 설명해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누가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디느냐에 따라 달리는 거죠. 특히 이제 요즘에는 그 대면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항상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대면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컨택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스스로 거만되는 비율이 높겠죠.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고 무너지지 않는다면 끝까지 쥐고 놓지 않고 반복하시는 분은 꼭 합격한다는 거죠. 특히 그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은 의지가 보통 강하시고 집중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합격률이 상당히 높아요. 힘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77페이지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7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관리적으로 결정고시 특례 규정이 나와있지. 이것은 뭐 출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혹시 3, 4월 심화 과정에서 간단하게 다루어드리든지 아니면은 5, 6월 과정에서 간단하게 다루어드리든지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넘겨줍니다. 넘겨서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에서 용도지간에서의 행비제한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할 주제는 용도지역안의 행위제한, 용도지역안에서 행위제한을 공부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의 종류가 몇 개죠? 21개. 그죠? 도시적 안에 16개, 도시적 밖에 5개. 그렇게 해서 21개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의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 안에, 무슨 용도지역, 어떤 용도지역 안에 땅을 사면은 이 용도지역 안에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들, 수천 명,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들은 그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일정한 개발 행위를 법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행위제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행위제한에서 행위는 무슨 행위죠? 개발 행위죠, 개발 행위. 가장 대표적인 개발 행위가 뭐죠?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 행위예요. 그래서 행위제한은 곧 건축 제한을 의미한다라고 해도 맞다는 거죠.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에 땅 사면은 어떤 개발 행위를 법상 제한받는지, 즉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지를 지금부터 배우는 거죠. 중요하잖아요. 실무에 나가면은 내 고객이 일종 전원주택에 땅 사면은 일종 전원주택은 아까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해칠 수 있는 공장이나 아파트 건축, 숙박시설 등 건축이 허용되지 않거든. 이것을 건축 제한 내지는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제한은 곧 건축 제한을 의미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에 땅 사면은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지를 어디에 규정하고 있는지, 그 어디에 규정하고 있는지를 알면은 그 규정을 찾아서 상담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원칙적으로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제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우리 그 11월 입문 과정에서 뭐 헌법 밑에 법률, 법률 밑에 명령이 뭐죠? 시행령이죠. 대통령령, 총리령, 국토교통부령, 그죠? 대통령령, 그렇게 되는 거고, 이 대통령령이 곧 뭐죠? 이법, 국토교육법이죠? 이법 시행령, 이법 시행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즉, 이법, 국토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라고 암기하고 있어서 시험 치는 거죠.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건축 제한은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건축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법률로, 개별법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법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자, 이런 교재가 줍니다. 자, 78페이지 볼까요? 78페이지 보시면은 자, 봅니다. 건축물의 건축 제한. 자, 동그라미 1번 지금부터 밑줄을 쭉 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한 동그라미. 이때 제한이 뭐죠? 건축 제한입니다. 적으십시오. 제한 동그라미. 제한을 동그라미 하시고, 이때 건축 제한은 건축 제한입니다. 내 고객이 용도지역에 땅 사면은 어떤 건축을 할 수 있고 어떤 건축이 제한되는지 건축 제한이죠.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이 원칙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이걸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령이 뭐냐면은, 그때 대통령령이
국도기급 시행령이에요. 국도기급 시행령이고, 우리 국도기급 시행령에서는 21개 용도지역으로 건축 제한에 관한 별도의 표를 두고 있어요. 별표라고 합니다. 별도로 두고 있는 표죠. 그래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땅 사면은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의 종류가 쭉 이렇게 표에 나열되어 있어요. 이것을 별도로 준비된 표, 별표라고 합니다. 이 표가 1종 전용주거지부터 제일 마지막에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용도지역 숫자가 21개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표를 찾아서 컨설팅 하시면 되는 거죠. 이 표를 암기를 해야 하는 문제는 나올 수는 있죠. 근데 매년 나오더라도 그 표 A4 21페이지를 전체를 암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용도지역의 목적을 아까 우리가 배웠죠. 그 용도지역의 목적에 비추어서 상식으로 이런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에서 판단해도 건축지역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용도지역의 종류와 그 지정 목적들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무튼 이 표와 관련된 것은 암기를 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 외워야 될 게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에 땅을 샀을 때 어떤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는지,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예를 들면 신문지에 이렇게 나오죠.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계획 조례에 의한다. 틀리잖아요. 조례가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개별법으로, 대통령령이 아니고 개별 법률로 따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짝 암기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은 보세요.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큰 2번 보세요. 용도지역, 용도지원에서 행위제한 특례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특례 규정이 나와 있죠. 자, 거기서 농공단지,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1번, 2번, 3번을 묶어주세요. 양괄호 78페이지 왼쪽 하단에 양괄호 1번 농공단지부터 3번의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앞으로 묶어서 이게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규정이에요. 특례로서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법으로 규정하는 경우죠.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개별법으로 규정하는 경우, 특히 1번 농공단지하고 2번 농림지역 위주로 일단 암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1번, 2번은 기본적으로 암기해두고 3번은 문제풀이 할 때쯤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1번, 잠깐 볼까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농공단지 동그라미예요. 자, 상계법상 농공단지에서는 자,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줄 것이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앞으로 약칭해서 산업 입지, 산 동그라미. 개발에 관한 법률할 때 개 동그라미. 법률할 때 법. 그래서 상계법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용도지역 안에 농공단지가 지정되면은 그 농공단지로 지정된 토지 안에서 어떤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고 어떤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는지는 무슨 법이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계법이라고 하는 개별 법률로 규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안에서 건축제는 상계법 규정에 의함.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본래 어떤 용도지역 안에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건축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어떤 용도지역 안에 농공단지가 지정된 곳은 건축제한이 대통령령이 아니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 자, 여러분 여기 농림지역이에요. 여기 자, 보전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고요. 보전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고 전답, 과순동, 농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라고 합시다. 이곳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에요. 본래 이 농림지역에 봐요. 농림지역 이 동네 땅 사면은 이 동네의 땅을 사면은 어떤 건축을 건축할 수 있고 어떤 건축을 건축할 수 없는지 이 농림지역의 땅 사면은 대통령령으로 즉 국도기급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그럼 이제 국도기급 시행령에서는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별도로 준비된 표가 있겠죠. 이 농림지역 안에 건축 제한 표를 보고
이 농림지역에서는 이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이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상담하면 돼요. 이게 원칙인데 만약에 이 농림지역 안에 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돼 있어.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 농림지역 안에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농림지역 안에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곳은 건축제한을 농지법이라고 하는 개별법 규정에 따라서 건축을 제한받게 됩니다. 즉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고 농지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용도지역 안의 농업진흥지역에서는. 그리고 농림지역 안에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자, 이게 농림지역인데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보전산지가 지정되어 있어요. 보전산지. 우리가 산지관리법에서는 그 전국의 대한민국의 모든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산을 구분해요. 보전산지는 보전 목적의 산지라고 보시면 되고, 즉 개발할 수 없는 개발이 상당히 어렵죠. 근데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에 준하여 개발을 허용하겠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전국의 산지는 보전산지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준보전산지가 있는데 아무튼 어떤 용도지역 안에 보전산지로 지정된 곳은 무슨 법에 의해서? 산지관리법이라고 하는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 의해서,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그리고 농림지역 안에 초지법에 의해서 초지로 지정된 땅이 있어요. 사료작물 재배지, 풀밭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농림지역 안에 초지법상 초지로 지정된 곳은 초지법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건축제한은 원칙적으로 대통령 명령 정함이 원칙인데 이렇게 어떤 용도지역은 농공단지로 지정된 곳은 상계법에 의해서,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농림지역 중 초지는 초지법과 같은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교재 한번 볼까요? 자, 2번 농림지역구입니다. 자,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미칠 거예요. 농업진흥지역. 그리고 보전산지 미칠 거예요. 초지 미칠 거예요.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초지는 각각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위제한, 건축제한을 받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요. 그럼 이제 3번은 참고만 일단 합니다. 아직까지 암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장을 넘겨볼까요? 이제 책장 넘겨봅니다. 넘겨서 자, 80페이지, 81페이지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필요하진 않아요. 자, 넘겨서 8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교재 82페이지 오셔가지고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건폐율과 용적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네, 같이 보시죠. 네. 건폐율, 용적률이에요. 자, 우리 입문과정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개념을 배우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복습해 볼까요? 네. 건폐율. 자, 건폐율.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이죠. 자, 이 건폐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배웠죠. 건폐율이라는 것은 이꼴 어떻게 되죠? 대지 면적에서 건축 면적이죠. 대지 면적에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의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 대지를 취득합니다. 그때 취득한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 100제곱미터 대지에 전부 건축을 허용해버리면은, 전부 건축이 된 상태라면은, 공지가 없기 때문에, 대지 안에 공지가 없기 때문에 통풍, 바람이 통할 수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채광, 건축된 건축물이 채광, 햇빛을 받을 수도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 100제곱미터 대지에다가 만약에 그 50%에 해당하는 50제곱미터 이하로 건축을 제한할 수 있죠, 법으로. 그럼 이제 50제곱미터가 건축되면은 나머지 50제곱미터는 자동으로 대지 안에 공지가 확보되기 때문에 여기 50제곱미터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이 공지를 통해서 채광, 햇빛을 받고 통풍, 바람이 통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또 공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이웃 건축물로 공지가 있으니까 연소를 차단시킬 수도 있죠. 이런 목적으로 금필제도가 도입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0제곱미터 대지에 건축 면적이 50제곱미터라면은 100제곱미터 대지에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죠. 건축 면적이 50제곱미터라면은 그죠? 100분의 50은 0.5잖아요. 이것을 퍼센트로 표시하기 위해서 100분율로 표시하려고 공책에다가 100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대지 면적에서 건축 면적의 비율은 몇 프로가 되는 거죠? 네, 50%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용도적에 허용되는 건폐율이 50%라는 것은 대지 면적 50% 이하로 건축을 하도록 규제를 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대지 면적 50% 이상은 반드시 공지로 남겨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어떤 용도직에 허용되는 건폐율 한도를 50%에서 60%, 70% 이렇게 높여주면은, 네, 건폐율의 치단도를 높여주면은 대지에 건축하는 면적이 커지잖아요. 이것을 건폐율 완화, 건폐율을 완화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용도지가 허용되는 건폐율 치단도가 50%인데 이것을 50%를 30%, 20%로 낮춰버리면은 건폐율 강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도시의 건축물이 과밀화되어 있으면 과밀을 해소할 때는 건폐율 강화 정책이 필요한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축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서, 그죠? 이제 개발을 좀 촉진시키고 싶다. 그럴 때는 건폐율을 완화해 주게 되는 거죠. 자, 건폐율이 무엇인지, 건폐율 완화가 무엇인지, 건폐율 강화가 무엇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21개 용도지역별 건폐율 치단도를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교재 83페이지 보면은 이론교재 83페이지에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시험이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3페이지 오른쪽 제일 밑에, 맨 밑에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 표가 나와 있죠. 이 표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대통령령이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건폐율 얼마죠? 50. 이 정도 얼마죠? 50.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60.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60. 준주거지역은 얼마죠? 70. 이렇게 외워야 되죠. 외워야 되는데, 자, 거기 우리 주거지역은 어떻게 외웠죠? 이걸 주거지역은 저희 집 전화번호가 똑같다고 해서 제일 위에서부터 55국에 6657 이렇게 외웠죠. 주거지역은 55국에 6657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자, 상업지역은 책장 넘겨요. 상업지역은 중심 상업지역 90이죠. 일반 상업지역 80, 유통 상업지역 80, 걸린 상업지역 70. 상업지역은 상가죠. 저희 집 상가 번호가 몇 번이죠? 9878 위에서부터 98, 그죠? 9887이죠. 9887 유통 사업지역과 걸린 사업지역 위치가 바뀌었죠. 그래서 9887 그렇게 오면 되겠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777.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은 개발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이기 때문에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은 전부 20이에요. 그래서 20% 이하인데 계획관리지역은 얼마죠? 40. 자, 저쪽으로 가서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네, 같이 한번 봐주실까요? 21개 용도지역별 건폐율 치단도입니다. 21개 용도지역별 건폐율 치단도. 제일 위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그리고 2종 전용주거지역이 있죠. 전용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은 1종과 2종이 있죠.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은 1종부터 3종까지 시험을 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있죠. 제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죠?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은 3개가, 6개가 되는 거죠. 전용주거지역, 전, 일반주거지역, 1, 준주거지역, 준. 그렇게 해서 전, 1, 준. 상업지역은 중일근 이유, 그렇게 봤죠.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걸린상업지역. 그죠?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일준이죠.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이 순서를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인문과정에서 우리 연습 많이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녹지지역은 보전 녹지, 생산 녹지, 그리고
자연 녹지, 자연 녹지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도시지기 시험되면은 주, 상, 공, 녹 그렇게 되죠. 주, 상, 공, 녹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력 밖으로 나오면은 자, 보전 관리, 생산 관리, 그리고 계획 관리. 밑에 무엇이 있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위에서부터 주거지역은 제2집 전화번호죠. 제2집 전화번호 55국에 6657 55국에 6657 하나씩 붙여주면 근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서울시 제1종 전용주구역에서 허용되는 근표는 50% 이하, 50% 이하에서 각 시군 조례를 정하게 되는 거죠. 즉 서울시 조례를 정합니다. 부산시 1종 전용주구역은 50% 이하 범위안에서 부산시 조례를 정하는 거죠. 인천은 50% 이하 범위 안에서 인천시 조례를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상가번호였죠. 9878, 9878, 9878. 아까 우리 교재는 걸린 상업지역이 아래 있고 유통 상업지역이 있어서 9887 그렇게 했었죠. 그것은 여러분이 뭐 알아서 하시면 돼요. 책대로 외우시든지 이대로 9878 하시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붙이면 근편이 되는 거죠. 전용공업지는 777. 그죠? 공업지는 전부 777이니까 공업지역에서 대지를 지정하면 대지 면적의 70%까지 공장 건축에 허용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은 개발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입니까? 대개 보전 용도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비율이 가장 낮아요. 전부 20% 이하로 제한된다고. 그죠? 20% 이하로 제한되는데, 자,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밖에서 유일하게 개발 목적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은 유일하게 얼마죠? 40%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담으로 이제 100cc이기 때문에 인생 계획은 40대 이후에 세워도 늦지 않다. 그렇게 기억하기로 했죠.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은 전부 20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21개 용도직별 컴퓨터 지도였고요.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설명하겠습니다. 용적률을 같이 볼까요? 네. 자, 용적률은 용도지원에서의 용적률이죠. 용도지원에서의 용적률. 용적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비율이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고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인문가치가 다 배웠죠.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자꾸 외우셔야 되는 나올 때마다 각 층별 바닥 면적의 합계죠.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의 합계예요. 이것을 연면적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이게 연면적입니다. 보세요. 이런 여기 건물이 있습니다. 자, 건물이 있는데요. 여기 건축물이 있는데요. 자, 지하층이 3개층이구나. 지하층이 3개층이고 지상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층이에요. 그러면은 한 층의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로 전부 동일하다면은 지상층이 6개 층이니까 600제곱미터 바닥 면적 합계가, 그죠? 지하층이 3개 층이니까 300제곱미터. 그래서 이 건축물은 층별 바닥 면적 합계가 전부 합하면 얼마죠? 네, 900제곱미터가 연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이 포함되는 게 원칙이에요. 단 조심해야 됩니다. 용적률 산정. 용적률을 산정하기 위한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면적이 제외돼요. 그러면은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가 원칙이지만 용적률 산정하기 위한 연면적은 지하층이 제외되니까 600제곱미터를 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럼 만약에 지상층이 6층인데 그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이 600제곱미터잖아요. 지상층이 7층, 8층, 9층이 되면은 연면적은 어떻게 되죠? 700, 800, 900으로 커지잖아요.
연면적이 커지면 분모는 그대로인데 분자가 커지면 몫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용도지가 허용될 용적률을, 어떤 용도지가 허용될 용적률을 크게 해주면은, 용적률을 높여주면은,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할 때 용적률이 200%인데 이것을 250, 300으로 높여주면은 층별 바닥면적 합계, 연면적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연면적이 600이 700, 800으로 커지면은 건물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반대로 어떤 용도지가 허용되는 용적률 한도를 낮춰버리면은 층별 바닥면적 합계, 연면적 규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600이 500, 400, 300으로 작아지면은 건물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적률은 어떤 용도지가 허용되는 용적률의 한도를 크게 하거나 낮추어서 그 용도지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기 위한 입체적 규제 수단이 용적률이라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21개 용도지별 용적률의 한도를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재 그 83페이지. 여러분 교재 83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네, 오른쪽 제일 하단의 표, 금표율 최대한도, 오른쪽에 보면은 용적률 최대한도가 나와 있어요. 그죠? 일종 전용 주거시설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하잖아요. 앞에 50이 최소 한도. 그죠? 그럼 뒤에 100은 최대 한도죠. 최대 한도 위주로 외우면 되니까 뒤에 숫자를 내려가면서 외우십시오. 일종 전용 주거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은 100, 최대 한도가 100, 2종은 150, 일종 일반적은 200 이렇게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해서 50씩 증가해요.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해서 50씩 증가하다가 준주거지역만 500이에요. 이렇게 오죠. 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100으로 시작해서 50씩 증가하다가 준주거지역만 500. 그럼 다 이런 거죠. 그리고 아까 도심과 부도심에 지정되는 상업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이죠. 중심상업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심상업지역에서 한 단계 외곽에 지정되는 게 일반적인 상업과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 안에서 혹은 지역 간 유통 기능을 담당하는 유통상업지역이 그 다음에 위치하게 되죠. 그 다음에 도심으로부터 가장 외곽에 주택가 인근지역에서, 예, 주택가 인근지역에 있는 작은 소매 시장이 위치한 곳이 근린 상업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심으로부터 외곽으로 지정되는 상업지역의 단계가 이 순서예요. 그러면은 중심 상업지역은 도심이니까, 도심과 부도심이니까 건물이 높죠. 허용되는 용적률이 1500%. 그리고 용적률 1500%는 대지 면적의 15배 건축 연면적을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높게 건축이 가능합니다. 근데 외곽으로 나가면 건물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낮아지기 때문에 한 단계 나갈 때마다 200씩 감하면 돼요. 줄이면 돼요.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용적률은 1300, 유통 상업지역은 1100, 근린 상업지역은 900 그렇게 됩니다. 다 외웠죠? 상업지역은 중심 상업지역이 1500, 일반 상업지역이 1300, 근린 상업지역은 900, 유통 상업지역은 1100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업지역은 용적률 최대한도가 300으로 시작합니다. 300으로 시작해서 50씩 증가. 그러면 일반 공업지역은 350, 중공업지역은 40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존 녹지지역만 80이고요. 생산 녹지, 자연 녹지는 100입니다. 그래서 80, 100, 100. 녹지지역은 80, 100, 100 그렇게 오시고, 비도시지역은 전부 용적률이 80% 이하로 제한되는데 계획관리지역만 용적률이 100%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인쇄 계획은 40대 이후에 세워도 늦지 않아요. 왜요? 100세 시대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시적 밖에 계획관리지역이 허용하는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 이하 범위 안에서 각 시군 조례를 정한다. 그렇게 하면 되죠. 자, 여기까지가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용도지역편이었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용도지구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